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여기에 대한 전략의 힌트 가득 얻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코너 요즘 두 분의 조언 들어보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중한 한 분과 시작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로 키워드 어떤 걸 볼까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HBM을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하반기 밈주식 HMBM 이렇게 꾸며봤는데 이게 맞는지 먼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은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 요 키워드인데요. 위원님, 사실 열풍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올라오는 종목군이 많다 보니까 HBM 역시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 살짝들 하실 것 같아서요. 밈 주식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도 있는지, 어떠한 전략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 공유해 주실 뷰 어떤 쪽일까요? 예, 정말 장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HBM이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죠. HBM은 홀로 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제 뭐 챗GPT가 됐건 뭐 다양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계산기가 바로 GPU고요. GPU는 혼자 또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억을 해야 되는 장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일을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는 그 비서 역할을 하는 기억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HBM입니다. 따라서 GPU가 지금 현재 6개월 이상 기다려서 물건을 받을 정도인 상황이고 HBM 같은 경우는 이제 GPU가 팔리는 만큼 덩달아 팔리게 된다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GPU와 HBM을 또 한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중에 어떤 게 강하죠? 메모리 반도체가 강하죠. GPU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계산하는 CPU, 계산하는 시스템 반도체고요. 메모리의 강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 세계 90%를 담당합니다. 이들이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제부터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지금 저희는 인공지능에서부터 GPU에서부터 HBM까지 왔고, 그럼 HBM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후공정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고, 후공정의 대표주자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다. 지금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이제 뭐 후공정과 관련된 검사 장비, 전공정과 관련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뭐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 필요하려면 계산이 필요하고요. 계산하는 데 옆에서 비서가 필요하고요. 비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공정이 필요하다라는 도식들을 보시면 현재 지금 반도체가 쉽게 꺾이지 않죠.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에 나온 메리시증권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지금 대장주인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의 밸류가 PER이 30배가 안 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는 PER이 몇 배죠? 이거에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밸류가 높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라는 게 메리시증권의 이제 의견이죠. 뭐 의견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밸류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된다라면 이것은 하반기에 정말 밈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열어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투자자분들 고민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반도체를 담지 않으면 하반기에 소외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아직까지 밸류가 저 높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군 종목에 대한 공략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있을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가 펀드멘탈을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을 잡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저는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펀드멘탈은 매수 시점을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트는 매수 시점을 얘기해줘. 근데 아무리 밸류가 낮다 하더라도 뭐 낮은지 높은지는 건 뭐 20배가 넘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공격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쉬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하반기까지 갔을 때 여전히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다라면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당혹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적절하게 포트를 구성해 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니겠나.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또 계속 나오잖아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삼성전기 올라간 거 보십시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걸 보고 있는 사이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종목들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마침 딱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삼성전기 한번 AS 저희 받고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주신 종목입니다. 7월 14일 날 주신 종목이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오름세를 타고 있는 종목, 오늘 특히 5% 이상 현재도 오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를 때 이렇게 한 번에 오를 때 꼭 한번 체크를 받고 싶더라고요. 수익권이 이 종목 삼성전기 같은 경우 지금 어떤 비율 가지고 있을까요? 예, 뭐 7%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뭐 거의 바닥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단기간에 나름대로 시세는 좀 괜찮았죠. 물론 한미반도체가 더 빠르긴 했었습니다만 삼성전기를 보는 것은 제가 그 아침에 개장 직전에 리포트를 하는 목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리포트 읽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리포트가 나왔고 그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데 올라갈 만한 얘기가 리포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삼성전기는 여전히 매출의 70%는 통신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익이 좀 작아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반도체 기판이 패키지 기판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매출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매출이 30%인데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가 더 커져가죠? 통신 기판은 사양이고 지금 좀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패키지 기판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업이익률은 무려 18%에 달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증권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포트를 저만 봤나요? 펀드 매니저들도 보고 외국인들도 보고 다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몰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삼성전기를 보면서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LG화학 대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 LG화학도 제가 여기 MTN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았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석유화학 사업부가 컸습니다만 이익은 어디서 냈죠?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냈고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로 LG화학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기도 뭐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또 그 상황이 대자뷰처럼 보인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늦지 않았는지와 더불어서 여전히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저희 기억하면 될지도 더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뭐 추격하실 필요는 없겠죠. 오늘 이제 윗골 좀 다니까. 근데 이번 주 안에 적절한 시점에서 포트에 집어 넣으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IT 카테고리 내에 있는 종목에 대한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5위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 하고 있는 사이에 또 한 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달려와 주셨습니다. 아비캐차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고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저희 4위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인 코멘트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오늘 장 초반부터 치고 올라갔던 키워드입니다. 세 가지 약속을 윤 대통령이 했고요. 안보, 재정, 재건 지원. 사실 이례적인 방문이었고요. 그리고 굵직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의 시선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상태로라면 뉴스화가 계속 생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 좀 접근법 지금부터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일단은 크게 묶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선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간략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게감 있게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쪽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재건은 아직은 MOU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실제적인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부 재건주들은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뭐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실 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요인과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다 볼 수 있는데 현대건설이 재건 사업과 관련된 수주 성과 관련된 MOU인데 국내 건설사가 뭐 주도하는 첫 사업으로 이제 이야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행한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키우 소재인 국제공항 확장과 현대 사업에 관련된 공항공사와 MOU를 체결했다. 그 MOU는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할래? 하자. 이렇게 그냥 약속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추진에 관한 논의가 사실은 뭐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서 시작이 됐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협상 끝에 투자기금 관련된 조성이라든지 경험도가 기술적인 경험도가 높은 현대건설 사업을 추진을 결정했다. 그래서 순방 일정에 맞춰서 MOU 체결식이 진행됐고 공식화됐다. 이렇게 표시는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 보리스필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15개 국제공항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공항이고 현재 운영을 중지한 상태이고요. 지금 2019년 7월 외교부 해외 입찰 정보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항의 화물터미널 건설 입찰 공고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뭐 전쟁 전부터 사실은 좀 뭐 준비되어 왔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추산한 재건 프로그램이 사업비가 약 7,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2022년 기준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5배 정도 달하는 규모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산업 기반이 부족한 상태이고 많이 이제 부러졌기 때문에 뭔가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는데 재건 관련된 뭐 기존 항공 인프라와 관련된 현대화 사업이다. 이게 왜냐하면 현대건설이 이번에 이제 MOU 맺은 것은 기존에 이제 다 부러진 뭐 어떤 기반 기술이 아니고요. 아마 기본적인 어떤 뭐 그 재건이 아닌 기존의 항공 인프라의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좀 해외 수주발 관련된 뉴스가 나와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닌 단순히 MOU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오늘 관련된 재건 관련주 건설 기계까지 올라가는데 현대 뭐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보다는 북미 쪽의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비거주용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좀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국내 건설사들은 지금 뭐 GS건설이라든지 요즘에 너무 악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택 가격 관련된 주택 경기나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뭐 MOU 가지고 주가 올라간다. 이것은 지금 좀 개인적으로는 경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 대형 건설사에 대해서는 이 붕괴 사고 부실공사 논란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초심이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작은 종목들, 모듈러 주택 같은 종목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왔을 때 더 주목하자가 아니라 챙기자, 팔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정리돼요. 사실 뭐 정말 재건 관련된 본 계약이 진행되면 그때 봐도 되겠죠. 규모도 확인해야 되고 수익성도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서 뭐 재건 관련 테마를 지금 따라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별로 공고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GS건설발 악재가 지금 8월 달에 GS건설 전체 어떤 단지 관련된 현장 조사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100% 완벽하다고 나오기가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아직 있고요. 그게 하다 보면 아마 관련된 GS건설발 아마 채권 시장에 악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도 사실 좀 조심스럽게 좀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채권발 관련된 뭐 시장의 어떤 뭐 자금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사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뭐 GS 건설만 문제 있냐, 뭐 다른 건설사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센티가 확장돼 버리면 건설사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건설 포함한 삼성 엔지니어링 등등과 관련된 대형사들은 해외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수준은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재건 프로젝트 MOU 말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외 본 프로젝트 관련된 어떤 수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건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형 건설사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국내 주택 경기 관련된 부분들을 상쇄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전히 테마 영역에서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위원님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해주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도 우크라이나에 가셨고 상당 부분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건 있죠.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쟁이 먼저 끝나고요. 그다음에 무슨 돈으로 하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돈이 있나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EU 중심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대는 가지시는 건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해요. 근데 그게 점점 패턴이 짧아지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정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현대건설이 공항에 대해서 수주를 좀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얘기까지 나왔으면 하루 이틀 정도, 최소한 2, 3일은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나절도 못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를 해도 이제는 다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는 모습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저는 이제 여담입니다. 그런 거 볼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다른 분들이 중요하면 오히려 그건 시장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나는 중요한데 시장에서 없다라면 그거는 거기에 순리대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돈이 쏠리는 곳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테마를 잡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발 이슈입니다. 아마도 사족 보행 로봇 대량 공급할 기대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경험이 있으니 자, 먼저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위원님,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오릅니다. 도장 찍힌 건 아닌데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이걸 테마에 엮여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로봇에 주목을 두는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중심 잡아야 될까요? 일단 뭐 나름대로 두 가지가 다 결합된 형태라고 지금은 보여져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로봇주들이 올 초에 1월, 2월 달에 모든 세상을 바꿀 것처럼 보였던 로봇주들입니다만 지금 뭐 2차 전지 반도체에 가려서 상당히 조금 빛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모멘텀이 필요했다라고 보여진다면 적절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모멘텀을 터뜨렸다라고는 봐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되지만 새로운 재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한번 찾아보시죠. 이런 거는 꼭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치면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 관계자가 경찰청장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군사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요청한다라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제가 외웠습니다. 일부러. 이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여러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다라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주가는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럼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좀 목이 마르셨구나. 많이 지치셨고 많이 기다렸구나. 이걸 빌미해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실체를 논한다면 이것도 또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반등 구간에 들어온 건 맞고요. 6%대 반등이 유지가 된다면 나름대로 세게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일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 내일까지 올라간다면 제가 또 다시 후속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일까지 올라간다면 다른 관련주도 하루 이틀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못 올라간다면 하루짜리 뉴스일 수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이 종목은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로봇에 대해서 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앞서 위원님께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친 구간이란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자리에서의 로봇 부장님의 시선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슈가 다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뭐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이슈화가 되고 있고 고령 사회 관련해서 이슈화가 생성이 되고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이슈가 많거든요. 그러한 이슈가 반영되기 가시화되는 시점 어느 정도로 저희 봐야 되는지도 더해주세요. 뭐 로봇 관련주는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고령화되고 있고 이제 인력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고요. 산업 쪽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 원래는 이제 굉장히 주도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서비스용 로봇으로 넘어오고 뭐 이렇게 뭐 전쟁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 관련된 쪽이 뭐 그리고 이제 국방 관련해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이 역시 이제 굉장히 많이 확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요. 근데 그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거예요. 산업 자체의 뭐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각 회사들이 돈을 버는 어닝에 관련된 부분들은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예전에 올해 초죠. 뭐 삼성전자 투자권이 들어오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작년에 매출액이 13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3억인가 10억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10억 좀 넘습니다만. 근데 뭐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많이 빠져서도 오늘 1조 9천억입니다. 약 2조 가까운 시가총액인데요. 뭐 그런데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적자인데 뭐 몇 조 적자인데 왜 시총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대답하기가 만만하지 않죠. 방향성이 그 성장성 보고 주가 오른 거 아닙니까? 이러면 참 답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로봇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장 현재 조금 그러니까 밸류가 좀 과하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가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고 뭐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펀더멘탈상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했는데 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 2나노 우리가 TSMC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10% 올라갑니까? 삼성전자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독특한 부분이죠. 우리가 센티먼트라든지 그다음에 펀더멘탈의 이슈가 있는데 펀더멘탈은 아닌데 센트로 주가들이 급등하는 것들은 이제 중소형 중에서
갑자기 테마성 이슈는 많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펀더멘털이 좋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날아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맞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은 매출이 500억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낸다 하더라도 2, 3조 받는다. 그것도 사실은 밸류 부분에서는 지금 2차 전지보다 더 비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도 적정 밸류가 PER이 아니라 뭐 PEG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이 로봇 관련주는 급등해버리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센티적인 어떤 매매권 그리고 이제 실제 과거 15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10만 원 언더로 떨어지면서 9만 원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인 어떤 테마성 반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추세를 형성하기는 아직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로봇에 대해서 추가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시다고요? 지금 이제 박근영 부장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과의 이제 상황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좀 첨언하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이너믹 로봇 보스턴 다이너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봇 개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이걸 누가 인수했느냐? 우리나라 현대차가 인수했습니다. 벌써 인수한 지 한 5년, 7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현대차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간의 흑자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 인수됐을 때 굉장히 우리가 기대감이 컸죠. 아직 보스턴 다이나믹스 적자고요. 이거와 관련된 현대차가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다라는 점도 일단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신 내용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이쪽인가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계속된 기대감과 더불어 주가의 화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밸류데이 이후에 계속해서 증권사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고 여기에 열기가 더해지고 더해진 자리인데요. 자, 먼저 부장님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뷰 공유받고 싶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픽아웃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네. 사실 이 종목도 과열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나올 타이밍인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뷰를 조금 더 믿고 가도 되는 걸지 지금 시장에서의 포스코 그룹주의 역할 어떤 쪽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이라는 이런 쪽이 사실 뭐 전고점 이미 이제 돌파를 하거나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소재주 우선 좀 보면은 메탈 가격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품 판가가 좀 다소 약간의 하락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은 뭐 실적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컨센서스 대비 약간 좀 하회했다는 부분 때문에 전 고점에서 이제 약간 좀 빠진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낙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양극재 수출 판가가 5월 같은 경우는 6.4% 정도 빠졌고 6월에 10.3% 빠졌으니까 실제 양극재 소재 가능 쪽은 한 3개월 이상 레깅이 돼서 좀 늦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3분기 정도까지 아마 수출 판가는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쉬어가거나 약간의 기간 조정 정도는 충분히 소재주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양극재 넘어서 메탈 체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전구체라든지 니켈, 리튬 이런 쪽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이제 지금 전혀 별도로 이제 반영이 좀 덜 된 기업이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이라는 게 나오죠. 과거에 이제 리튬 관련된 쪽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2차 전지는 리튬 이온이 이제 관련된 원재료이고 이 부분에서 양극재를 만들 때 리튬 관련된 소재가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재료인 리튬의 확보가 중요하고 리튬의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전기차 관련된 염호 광산이라든지 추출 기술, 리튬 화합물 생산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다든지 재련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수산화 리튬 연산 30만 톤 규모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가지게 돼 있고요. 12만 톤은 보유한 연구에서 그리고 15만 톤은 호주의 광산 등에서 가져온 스포디움엔에서 추출하고 나머지 3만 톤은 리사이클로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회사인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2028년도부터 필요한 수산화 리튬의 100%까지 자체 조달이 가능한 구조로 가게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염호나 광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산업용 탄산 리튬을 구매해서 고품질의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변환 설비를 이용하고 또한 추후 스포디움을 조달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하는 계획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마 2027년까지는 수산화 리튬을 약 자체적으로 8.2만 톤 정도를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양극재 회사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027년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을 자체적으로 26%까지 자체 내재화할 수 있는
기술까지 올라간다는 점에서 역시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이 가장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돼야 된다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아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리튬 사업을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잘하고 있던 기업이라는 점, 포스코 퓨처엠이 장기적으로 100% 리튬을 내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3분기에는 얼티엄 셀 제작 물량도 2분기 대비 2.5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익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리튬 내재화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리튬 내재화 관련된 율이 목표는 25에서 30% 수준이지만 추가 투자를 통해서 이를 더 늘리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극재 출하가 강세로 됐는 게 이제 3분기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주 고객사인 삼성 SDI의 2차전지 물량 증가세도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캠7 조인트 벤처 신공장 가동이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 관련 쪽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관련해서 조금 수급이 좀 쏠리면서 관련된 강세가 이루어지는데 역시 포스코 그룹이 가장 이쪽에서 내재화율이라든지 수식 기회가 가장 잘 돼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인터내셔널 등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만 요거 위원님께 질문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앞서 부장님께서 리튬 관련 키워드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럼 리튬을 안고 있는 그룹주 중심으로의 흐름을 더 주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개별 종목인데 리튬에 대한 키워드가 강한 쪽을 주목해야 되는 건지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 부분 간략하게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두 가지로 2차전지가 나눠진 것 같아요. 일단 MSCI에 이제 들어가는 에코프로와 금양의 일단 움직임, 나머지는 포스코 그룹주들이에요. 포스코 그룹주들 외에 어떻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좀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2차전지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런 쏠림 현상들이 포스코 그룹주들 몰렸다, 일괄 체계된다, 포스코 DX의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리튬에 대한 자세한 이제 부장님의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실 때 피크아웃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어 정리는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피크아웃은 우리가 주가에서 쓰는 게 아니고 실적에서 씁니다. 그래서 현재 포스코와 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좀 맞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이 나중에 나왔을 때 2025년 이후부터 2028년 이후, 2030년 이후에 실적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실적이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가 피크아웃이지 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는 다른 용어를 좀 써야 된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밸류데이 이후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분기 실적 나오고 콘콜 내용 나오면 추가적으로 그 자리에 대한 분석들 여러분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딱 하나 키워드 남겨놓고 있습니다. 1위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엔터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짧게 코멘트 듣고 저희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장님 조금 짧게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하이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료가 몰린 상황에서 좀 고민도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엔터 조정이 끝날 쯤 이제 실적 수차 나오니까 다시 봐도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야기 이슈화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지목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포인트 정리 좀 받아볼까요? 네, 엔터주는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옵니다. 좋게 보는 쪽은 6월 달에 앨범 판매량 신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팬덤 기반의 어프라이언스 서프라이즈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6월에 엔터 산사 합산 앨범 매출량이 916만 장, 과거 BTS를 기록한 관련된 4개월 4월달 세븐틴이 상회했고요. 세븐틴의 기록을 지난 6월에 JYP&T의 스트레이키즈가 뛰어넘는데 이 스트레이키즈의 신보가 524만 장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4월달 발매된 세븐틴의 10집 앨범 FML 같은 데는 3개월 누적 620만 장이 또 발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신보 관련된 부분에서 2분기에 역대 최고치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표 고마진 IP 상품이 앨범인데 올해는 앨범 판매량이 높은 아티스트 대부분 다 상반기에 좀 몰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피크아웃을 치고 하반기엔 영업이익이 엔터 4사 기준 한 17% 정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영업이익이 좀 빠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반기 피크아웃, 하반기에 조금 조정 이렇게 보는 리포트가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하반기에는 어떤 앨범 판매량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보는 건 맞다. 그리고 하반기에 뭐 앨범을 잘 팔았으면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죠? 콘서트 가야죠. 네. 그럼 콘서트가 매출은 올리지만 뭐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익률을 까먹으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은 많아지고 이익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냐면
구보,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이제 발매된 구보가 앨범이 지금도 굉장히 잘 팔린다. 그러니까 그 구보는 3개월 1분기 정도 내에는 비용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이미 비용 처리가 끝난 구보가 엄청나게 잘 팔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메이크업 해왔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 하반기도 별로 안 처질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또 있죠. 그러니까 서로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상반기 피크아웃, 하반기 조정. 그다음에 다만 변수는 우리가 알리오 넥스트나 A2K와 같은 현지 북미 오디션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게 1차적인 리포트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에 앨범 판매량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건 오케이. 하반기에 아마 콘서트 중심으로 가면은 이익이 빠질 거야. 다만 그 메이크업을 뭐가 해주냐? 구보가 해주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안 빠질 거야라고 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올지는 하반기 숫자는 사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어느 쪽의 추정이 맞는지는 실적 추정은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하반기 관련된 부분들이 메이크업 할 거라 부분은 업사이드는 아니잖아요. 빠질 거야는 아니다. 네. 메이크업 한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북미 쪽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A2K나 알리오 넥스트가 어떻게 흥행을 하고 북미 쪽의 시장을 팽창시키냐의 문제이고요. 오늘 하이브 등을 포함한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은 스포티파이 관련된 부분에서 솔로 앨범이 1위 했다. 그리고 뉴진스가 10위권에 들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브 중심으로 올라가는 건데 밸류에이션 부분에 어느 정도 목에 차 있는 수준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뭔가 다른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형성된 영역이 어떻게 진짜 보여주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엔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그리고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